벽돌은 자연의 선물, 흙과 불이 만들어낸 예술입니다. 먼저 좋은 점토를 채취해 물과 섞어 반죽을 만들고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합니다. 그리고 건조 과정을 거친 후 1200도가 넘는 뜨거운 가마속에서 구워냅니다. 이 뜨거운 불길을 견디면서 점토는 점점 단단한 돌처럼 변하고 흙 속에 철 성분이 산화되며 우리가 아는 붉은 벽돌색을 띠게 되죠. 벽돌은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건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진화하며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점토 벽돌 외에도 시멘트를 주 원료로 만든 시멘트 벽돌,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에서 얻어낸 고벽돌 등 벽돌의 종류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각기 다른 재료와 제작 방식을 통해 벽돌은 저마다의 색깔과 질감, 광도를 갖게 됩니다. 벽돌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전문가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코 벽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민대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코엑스에서 열렸던 코리아빌드에서 만나 뵀었는데 네네. 그때 벽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네네. 저희가 벽돌이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격은 또 왜 차이가 나는지 이것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벽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제품군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좀 넓게 불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하는 제품은 그 중에서도 점토 벽돌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학교 다니실 때도 그랬고 교회나 성당 다니실 때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죠. 주로 볼 수 있는 맞습니다. 벽돌. 그런 빨간색을 베이스로 하는 제품들을 대부분 점토 벽돌이라고 하고 이러한 제품들은 대부분 고온에서 소송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외장재로서는 외부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가장 큰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점토 벽돌 외에도 다양한 재질로 벽돌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 제품들도 벽돌이라고 같이 불리는 경우들은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전통적으로는 영어로는 클레이브릭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점토 벽돌이라고 얘기하는 빨간 벽돌이 가장 기본적인 벽돌의 대명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차이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든지 간에 만들기가 어려울수록 비쌉니다. 작을수록 좀 만들기가 쉽고요. 긴 벽돌일수록 좀 만들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는 일단 휘미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기술적인 부분, 설비적인 부분에서 좀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좀 긴 벽돌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만들기 어렵고 설치하기 어렵고 이런 게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저항력이라던가 이런 내구성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벽돌이 막 물도 흡수한다 그러고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자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벽돌을 제외한 뭐 석재가 됐던 어떠한 건축 외장재들이 적거나 많으냐의 차이지만 흡수율들은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제 흡수율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 비닐 같은 어떤 화학계 제품들이겠죠. 일반적으로는 흡수율을 갖고 있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적을 하면서 몰탈이 같이 접목이 되다 보니 사실은 개별적인 벽돌 한 장 한 장이지만 나중에 다 완성이 됐을 때는 커다란 어떤 하나의 튼튼한 벽체가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흡수율이라는 게 너무 과해도 문제지만 너무 없어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견고성을 좀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다. 벽을 쌓는 구성하는 벽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흡수율이 있어야 되고, 그 흡수율이 있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벽돌이라는 게 실내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또 한편으로는 습을 빨아당기고, 근데 나름대로 또 배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 흡수율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제습 기능 같은 게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그래서 실내가 좀 우리가 벽돌 건물들, 뭐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우리가 벽돌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환경들이 좀 더 쾌적한 느낌들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벽돌이 그런 좀 탄력적인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구조적인 영향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 점토 벽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저희도 뭐 여러 건축주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뵈면 벽돌집인데 비가 샌다, 뭐 물이 샌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말씀하셔서 벽돌이 흡수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물이 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그건 뭐 100% 잘못된 오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재료 마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창호라든가 아니면은 뭐 처마라든가 이런 것들과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재료 마감 부분에서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벽돌집이기 때문에 뭐 비가 샌다 이게 뭐 스펀지처럼 벽돌이 물을 빨아들여서 내부로 뭐 전달한다 이거는 100%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돌은 물을 통하는 것처럼 바람도 통하기 때문에 추워 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겨울 스포츠도 할 수 있고 여름 스포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후 조건을 갖고 있고 그 건축 자재가 여름도 이겨내고 겨울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둘 다 견뎌야 되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자재들이 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수축 팽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취약한 자재들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유럽 여행 혹시 가보셨잖아요. 어느 나라가 제일 좋으셨나요 혹시? 스페인? 벽돌 안 쓰는 나라를 가신 거고요. 네네네. 통상적으로는 스페인이 날씨가 겨울이 그렇게 있거나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데들은 사실은 기후적인 부분들이 동절기가 거의 없다 보니 점토 벽돌에 대한 부분을 사용을 잘 많이 안 하고 있고요. 점토 벽돌을 유럽에서 봤다고 하게 되면 대부분 뭐 덴마크부터 베네룩스 3국, 뭐 벨기에, 네덜란드 또는 영국, 뭐 독일 북부 쪽 이렇게 나름대로는 동절기가 있는 맞습니다. 동절기가 있는 나라들의 점토 벽돌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벽돌은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자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더위도 견디고 추위도 견디니까. 네, 맞습니다. 동절기를 이겨내고 하절기를 이겨낼 수 있는 외장재는 실제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또 튼튼하고 내구성도 강해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계절 있는 나라에서 가장 적합한 자재가 점토 벽돌이라고 보시면 100점 만점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네. 생각해보니까 벽돌은 고온에서 구워져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위에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벽돌 만드시는 제조사들 대표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여름에 보통 대기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고 직사광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0도, 8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벽돌을 제조할 때 가마가 보통 1200도 이상도 올라가기 때문에 팔팔 끓어도 예, 뭐.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리고 일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인류가 나름대로 인공적으로 만든 건축 자재 중에 점토 벽돌이 아마 가장 오래된 자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런 것 듭니다. 맞습니다. 석재나 나무는 자연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고 점토 벽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용도에 맞게끔 모양을 만들고 이걸 소송을 하게 되면 더 단단한 물체가 된다는 걸 이해해서 고대 문명에도 소송한 제품들이 우리가 유적지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역사에서부터 인정해주는. 맞습니다. 검증 기간을 따지게 되면 점토 벽돌 이상의 건축 자재는 없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진이 조금씩 계속 있고 심한 데는 그럼요. 엄청 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강풍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벽돌이 뭐 떨어져서 사고가 당했다. 건물 안전한 거 맞냐? 네네. 이런 의문들이 많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기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예전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안 했죠. 그래서 요즘은 건축법상 비구조체 내진 설계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구조 기술을 타고 연결철물, 내진 철물들과 같이 벽돌이 시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단지 어떤 지금 건축 자재든지 간에 지진에 대해서 100% 자유로운 자재는 흔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벽돌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만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술적인 부분으로 일정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나름대로 설계에 맞춰서 구조 기술에 맞춰서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앞에 벽돌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벽돌이 네. 있고 네. 어떤 벽돌은 구멍이 안 뚫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얘는 왜 구멍이 뚫려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경량성입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경량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기타 뭐 다른 기능들도 조금은 있지만 완성됐었을 때 저 자재가 버틸 수 있는 무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희 점토벽돌 내장에 탱크도 올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구멍이 있어도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에선 전혀 문제가 없고 단 너무 네모나게 만들어서 부피에 대한 면적을 다 갖고 있다, 무게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운송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도 늘게 되고 시공할 때에 대한 부분에서도 굳이 불필요하게 이만큼의 무게가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그래서 속이 꽉 찬 벽돌을 우리가 풀브릭이라고 표현을 하고 지금 아까 구멍이 있는 벽돌들은 구멍이 있는 면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가장자리 쪽만 나름대로 외부에 비치는 부분만 벽돌면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싱 브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풀브릭인 것 같은데 앞에 겉면이 살짝 파여 있고 모양이 좀 달라요. 맞습니다. 이유는 뭐죠? 이게 나름대로는 네모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네. 몰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우게 되면 경고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 보니 안에 이제 구멍을 좀 홈을 내가지고 더 몰탈 충진이 좀 높일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구멍이 있는 벽돌들은 이제 그 사이사이로 나름대로 몰탈들이 좀 들어가서 네네. 더 접착력을 증대시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페이싱 브릭 아까 제가 구멍이 있는 벽돌들은 주로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유럽에서도 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좀 선호를 많이 하고 있고 풀브릭 좀 구멍이 없는 벽돌들은 좀 감성이 좀 넘치는 나라들, 뭐 벨기에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뭐 덴마크 같이 좀 감성이 넘치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고층화되어 있는 건물들도 아니기 때문에 하중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풀브릭을 좀 좋아하고 또 자연스러운 질감을 좋아하는 데들이 풀브릭, 그다음에 좀 더 고층화되어 있고 좀 단정된 미를 좋아하는 나라들이 페이싱 브릭을 좋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이제 건축주나 취향에 시공사에 따라서. 그렇죠. 약간씩의 변화는 있지만. 그러면은 이제 좀 시공 쪽으로 넘어가서 네. 저희가 벽돌 설치하면은 시공자의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새 벽돌 공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는 좀 좋은 말씀 나누다가 이제 슬슬 전곡을 좀 찌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벽돌이 다른 자재에 비해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얹어서 조적으로 쌓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뭐 시공자의 품질, 퀄리티가 전체적인 외관을 좌우하는 그 디자인과 시공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점점 이제 젊은 세대 분들이 좀 사실은 외면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 시공하시는 분들이 뭐 조적뿐만 아니라 뭐 다른 자재들도 마찬가지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게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으시거든요. 사실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부자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시공의 편리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재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호주에서는 로봇이 이렇게 조적으로 몇 년 됐습니다만은 지금도 일부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로봇이 조적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단 앞으로 어쨌든 간에 좋은 자재지만 여러 가지 표준화를 통해서 좀 더 시공에 대한 부분들도 변화를 아마 주고 해외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약간씩 더 접목이 돼서 시공 속도, 그다음에 시공에 대한 퀄리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년 안에는 계속 그런 부분들이 따라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공할 때 건축주인 저 혹은 건축사, 시공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하나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조져가는 업체에 대한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일단 믿음이 중요하죠. 잘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신 요구사항이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밑에서부터 쌓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뭔가 조정하거나 수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얘만 쏙 빼기가 어렵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끊고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사실 시작을 할 때 몇 가지 기준점을 좀 잡아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최소한의 벽돌을 자재를 선정하고 시공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줄눈 간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정확한 기준점, 그렇죠? 난 폭이 좁았으면 좋겠다, 높았으면 좋겠다. 최소한도 그 정도 수준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비가 왔을 때 벽돌집이 비가 샌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뭐 자재에 대한 부분 개념이 아니라 시공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가장 많이 부딪히는 데가 창호 주변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간에 어쨌든 코킹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게 선행돼서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마감에 대한 부분들을 잘 끝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치는 게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요즘 창호 주변에 프레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눈썹을 뺀다 그러죠 우리가요. 네네. 그래서 외벽의 오염도 줄이고 그 다음에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는 것도 좀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우리나라 분들은 벽돌집 그러면 전체가 다 내부 창호도 이렇게 감겨 들어가는 걸 또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장기적인 내구성과 관리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벽체보다는 조금 더 창호가 좀 튀어나오는 방식의 어느 정도는 좀 그런 끊어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 그게 가장 나름대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좀 처마가 없는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마감 딱 끝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비가 창호 주변과 사실은 처마 부분에서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왜냐면 마감이거든요. 재료 분리 끝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조금 양보하셔서
두 겹이라도 아니면은 프레싱이라도 살짝 해주시면 내부로 물이 침투하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창호 주변에 코킹만 나중에 창호 가르실 때 재료 분리선에서의 코킹만 명확하게 잘 하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비가 새거나 이럴 염려는 별로 없다. 이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네. 벽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네네. 항상 궁금합니다. 아, 아무래도 예. 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네네. 때문에. 경제성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죠. 네네. 근데 일단은 벽돌에 대한 가격은 약간 제가 오랜 동안 이게 검증된 제품이라고 했듯이 나름대로 계속 시장에 유입됐던 자재겠죠. 그래서 대부분 사이즈별로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벽돌을 경제성 있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시공을 하느냐. 네. 어떻게 내가 집을 지으면서 가장 나름대로 튼튼하게 집을 짓느냐와 반대되는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벽돌 집을 지으면 사실 초기 비용이 다른 자재에 비해서 조금 요즘 높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유지관리 비용에서 다른 자재들과 견주어 봤을 때 외벽에 대한 교체 빈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70년대 지어진 아직도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심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벽돌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당 같은 데 가장 많이 들어가잖아요. 성당을 30년을 보고 짓진 않거든요. 그쵸. 100년, 200년 보는데. 그렇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자재. 또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벽돌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학교가 됐던 성당이 됐던 오랜 시간을 가져가는 거 이거만큼 불연성에서 뛰어난 자재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재에 있어서 우리 점토벽돌을 능가하는 자재는 거의 없습니다. 멀쩡하죠, 이 친구들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는 게 장점이니까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맞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비싼 데라고 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를 느끼는 자재가 점토벽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은 벽돌을 고르려면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대한민국 벽돌 업체들은 대부분 다 케이스 기준에 맞춰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출처,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어느 나라에서 갖고 왔는지 이걸 모르는 제품들이 지금 시중에 꽤 많이 유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사 오픈도 안 돼 있고 원산지도 오픈 안 돼 있는 그런 제품들은 향후에 어떠한 보수 계획이 됐던 아니면 뭔가 수선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제품들이어야 되고 그럼 인증마크 확인해라 혹은 시험성적서 확인해라 출처 확인해라 출처 확인이 되면 하자보수도 어쨌든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것까지 또 체크를 하면 그렇죠. 벽돌 잘 고를 수 있다. 네네. 마지막으로 네네.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한마디 한다면? 오늘 뭐 처음 나와서 뭐 궁금한 것들을 다 풀어드리지는 못했겠지만 저희 점토벽돌 업계도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건축주분들께서도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건축물들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벽돌의 탄생부터 미래까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건축 자재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의 건축 이야기 다음 자재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